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69살의 윤정이는 거실 벽난로 옆 낡은 액자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었죠. 금고 안에는 봉인된 편지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40여 년 전 화재 현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남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날 불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 한 아이를 훔치듯 살렸다. 그 고백은 정의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품 정리사에게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정리 중인고 윤동식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정희 여사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40년을 감춰온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노년의 여성은 사랑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용서 사이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건 고요함이었어요. 문상객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은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죠. 꽃 냄새와 양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뒤섞여서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집인데 남편이 없으니 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영정사진 속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조문객들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이셨다고, 평생 성실하게 사셨다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불의를 싫어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보다 오히려 더 아이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도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서랍을 열면 안경과 시계가 놓여 있고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 민규가 전화를 해서 유품 정리 업체에 맡기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품 정리사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서안이라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정담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제게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서안 씨와 함께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들, 명절 때 입던 한복, 평상시에 즐겨 입던 면 셔츠들 하나하나 꺼내서 접고 분류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 옷을 입고 민규 졸업식에 갔었지. 저 셔츠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 영수증 같은 것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서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네거티브 필름, 사진관 영수증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진 속 남편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누군가와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은 낡은 건물 앞이었고 구석에 희미하게 연기 같은 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불빛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화재 현장 같았죠. 이상하네요. 서한 씨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게요? 사진 찍은 날짜를 보면 83년 8월인데 이 연기하고 불빛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어요. 29에 저를 만나 결혼했고 그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밖에 몰랐죠.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별일 없었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만 했습니다. 상자 밑바닥을 뒤지던 서한 씨가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조재기 기록 카드라고 적혀 있었죠. 희미한 잉크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O형 부부, 아이의 혈액형은 B형 가능성 낮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O형이에요. 그런데 아들 민규는 B형이죠. 결혼 초에 민규를 낳고 나서 혈액형 검사를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O형 부모에게서 B형 아이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희귀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민규는 우리 아들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록 카드가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왜 남편이 이걸 상자 밑바닥에 숨겨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으로 나가보니 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봉투에는 정담 유품 정리 이서한 귀하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최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한 씨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선생님 앞으로 온 건데요. 서한 씨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봉투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한 씨가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이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정리 중인고 윤동식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83년 여름 성동구 공장지대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노조 간부의 실수였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 그 화재로 죽었고 윤동식이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정희 여사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이라고요.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남편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내 딸일지 모른다니. 저는 평생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민규 하나뿐이에요. 결혼 전에 한번 유산한 적은 있었죠. 그때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결혼 후에 민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이라니. 내게 딸이 있을 리가 없는데. 서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아니요. 최가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편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요? 83년 화재 사건이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83년이면 제가 26이었을 때고 남편을 만나기 직전이었죠. 남편과 저는 84년에 결혼했거든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아까 본 사진들, 그 연기와 불빛, 혈액형 기록 카드. 뭔가 이상했어요. 서한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 생각에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든 아니든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쩌죠? 남편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데 관여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이라면,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글씨체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최가영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만나고 싶다면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겠어요. 사흘 뒤 서한 씨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계속 뒤졌어요. 뭔가 더 나올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 옷장 구석,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낡은 라디오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 몇 개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라벨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83년 8월, 83년 9월, 그리고 짧은 메모들, 합의, 보험, 상무,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서만 정리하면 다들 편해집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목소리였거든요. 젊은 시절 목소리였지만 분명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다가 다시 진정되는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동식 씨, 정신 차려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회사를 지키려고 사람을 죽여요? 아니,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다고요. 공식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사고, 공식 조사 결과.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다른 테이프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대화. 상무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흔적이 남아. 아는 사람한테 맡겨. 누구한테요? 동식이가 하겠지. 얘 혼자 살 수도 없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 남편한테 맡기라고. 설마 그 아이가. 세 번째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남편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상무 말대로 하는 수밖에. 테이프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한 일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재, 죽은 사람, 아이, 그리고 은폐.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서한 씨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최가영이었죠.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서한 씨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가영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 왔어요. 종이에는 타임라인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83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83년 7월, 제 아버지는 성동구 공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의 여름 공장 측과 노조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8월 16일 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노조 간부의 실수로 인한 화재였어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은 다르게 증언했죠. 강제 진압이 있었고 누군가 불을 질렀다고요. 증거는 있나요? 서한 씨가 물었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현장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록도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사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압력을 넣었던 거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가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동식 씨는 당시 그 회사의 관리직이었어요. 화재 직후 유족들과 협상을 담당했고요. 겉으로는 유족들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측의 입막음에 관여했습니다. 그건 추측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요. 당시 합의 문서에 윤동식 씨의 서명이 있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도 관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복사본이었어요. 희미했지만 남편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영이 말을 이었어요. 화재 당일 밤 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공장 근처에 있었대요.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였죠. 화재가 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머니는 실종됐고 저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맡겨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고아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저를 신고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주소는 남아 있었어요. 공장 근처 사진관이었고요. 사진관. 아까 상자에서 본 사진관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가영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릴 때 채웠던 천 이름표 자국이에요.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저를 발견했을 때 손목에 천으로 만든 이름표가 묶여 있었대요. 거기 적힌 이름이 최가영이었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저를 병원에 맡겼는지,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다 작년에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요? 네. 한상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그 회사의 법률 담당이었던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실을 물었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발뺌지만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한상무가 말하기를 당시 윤동식 씨가 저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화재 현장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갔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한 씨가 물었습니다. 죄책감이었겠죠.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고 했거나. 가영이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제가 조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의 혈액형과 여사님, 그리고 윤동식 씨의 혈액형 기록이요. 가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B형이에요. 그런데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제 생모는 A형이었고 생부는 O형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유전적으로 맞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여사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가영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은 83년 봄에 유산을 경험하셨죠. 그때 병원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연유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기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죠? 제가 유산했던 그 아기가 살아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그 병원이 불법 입양을 중개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모두 무마됐고요. 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여사님의 아기가 살아서 어딘가로 보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기일 가능성도 있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기는 죽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서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어요. 미혼모의 아기를 빼돌려서 입양시키는 일이요. 저는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이었죠. 가영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죠. 유산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없어진 아기니까요. 여사님, 혹시 그때 병원 이름 기억하세요? 서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명화산 부인과였던 것 같아요. 성동구에 있었죠. 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문제의 병원이에요. 불법 입양 의혹을 받았던 곳이고 화재 사건이 있었던 공장과도 가까웠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제 아기, 화재, 남편, 그리고 가영.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요. 서한 씨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여사님이 동의하신다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검사를 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어요. 만약 가영이 정말 제 딸이라면 그건 남편이 저를 평생 속여왔다는 뜻이잖아요. 제 아기를 빼앗아서 어딘가에 숨겼다는 뜻이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봤습니다. 테이프, 사진, 서류들.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거실 벽난로 옆에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액자를 내리려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벽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액자를 떼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벽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남편의 생일을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제 생일도 안 됐고요. 민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날짜가 있었어요. 제가 유산했던 날, 83년 5월 12일.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봉투 몇 개와 서류,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꺼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자필 편지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83년 여름 나는 끔찍한 일에 관여했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비겁함이었다. 사람이 죽었고 나는 그 일을 덮는데 동참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현장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찾아가 보니 갓난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기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숨이 막혔어요. 상무가 말했다. 그 아기는 죽은 노조 간부의 아이일 거라고. 그냥 두면 고아원으로 갈 테니 우리가 잘 처리하자고. 나는 그 말을 따랐다. 아기를 사진관에 숨겨뒀다가 며칠 후 고아원에 맡겼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정희야, 그 아기가 내 아기였다. 내가 유산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살아있었다. 병원에서 아기를 빼돌렸고 누군가 그 아기를 화재 현장 근처에 버렸던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상무가 병원과 짜고 내 아기를 빼돌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기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다는 것을, 내가 회사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기를 죽이겠다고 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상무의 말을 따랐다. 화재 사건을 덮었고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고아원에 맡긴 후 평생 찾아보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다. 나는 그냥 두려웠다. 상무가 무서웠고 회사가 무서웠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은 모든 증거다. 화재 사건의 진실, 병원과 상무의 거래, 부동산 문서까지. 이 모든 것을 아이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금고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의료기록 사본이 있었어요. 명화산부인과의 불법 입양 관련 내부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함께 신생아 인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인계받은 사람은 한상무였습니다. 다른 서류에는 화재 사건 당시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사진들이었죠. 강제 진압 장면, 불길,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있었어요. 화재가 난 공장 부지를 상무의 차명회사가 헐값에 매입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재개발해서 얻은 이익금 일부가 남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기록도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화재, 불법 입양, 부동산 거래. 상무는 한꺼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았던 거예요. 노조를 없애고 부지를 손에 넣고 남편을 자기 공범으로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라디오에 넣고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늙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녹음한 것 같았어요. 정희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너를 속였다. 우리 딸을 찾지 못한 채 살았다. 매일 밤 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그날 불을 끌 수 있었다.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소화기를 잡았다. 하지만 상무가 내 팔을 잡았다. 그냥 두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없애자고 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그 몇 초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화기를 들었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테이프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대가로 상무는 내 앞에 아이를 놓았다. 너의 아이를, 우리 딸을, 울고 있는 너무 작은 아기를.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걸었다. 사진관까지. 그리고 며칠 후 고아원에 맡겼다. 죄를 덮는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몰랐다. 테이프가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졌어요. 평생 찾고 싶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상무가 모든 기록을 없앴다. 나는 너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내가 알면 무너질 것 같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집, 이 땅, 계좌에 있는 돈, 모든 게 더러운 돈이다. 우리 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나는 비겁했지만 너는 용감하니까.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서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하고 싶어요. 유전자 검사.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세요. 고소할 사람이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남편의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화재 사건 자료, 불법 입양 증거, 부동산 거래 내역.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한 씨가 보험 기록도 찾아냈어요. 화재 사건 후 거액의 보험금이 회사로 들어왔고 그중 일부가 상무와 남편에게 분배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손도 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둔 채 죽었더군요. 공장이 있던 부지의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습니다. 현재 그 땅은 상무의 차명회사 소유였고 대형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은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짧지 않을 겁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 증인도 찾아야 해요. 괜찮아요. 시간은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한 씨 사무실에서 가영과 함께 봉투를 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생 가능성 99.87%.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가영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42년 만에 만난 내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음절이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내 딸이었죠. 마른 몸이 제 품에 안겼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가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될 수 없다는 걸. 42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사이 가영이 겪었을 일들을 돌이킬 수 없었죠. 엄마가 할 일이 있어.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며칠 후 한상무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상무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건물이었죠. 리셉션을 지나 응접실로 안내받았어요.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전히 반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사모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한의사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왜 왔는지 아시죠? 상무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을 찾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예요? 거짓으로 쌓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상무 씨, 이건 83년 화재 사건의 증거 자료입니다. 강제 진압과 방화의 증거, 불법 입양 관련 문서, 부동산 불법 거래 내역까지 다 있어요.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편이 평생 모아뒀더군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나 봐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최가영이 제 친딸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화산부인과의 불법 입양 기록이에요. 당신이 병원과 짜고 제 아기를 빼돌렸다는 증거죠.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라는 게 전부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변호사가 고소장을 건넸어요. 업무상 배임 사기, 불법 감금, 아동유기, 그리고 살인방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이러십니까?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라고 없던 일이 되나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딸은 42년 동안 부모도 모르고 자랐어요. 화재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고요. 당신은 그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죠. 동식이도 공범이었습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더러운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었죠. 당신처럼 뻔뻔하게 살지 못했어요. 상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상무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상무 측은 시효 소멸을 주장했지만 살인 방조는 시효가 없었고 불법 입양과 아동유기도 친권자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을 찾아냈어요.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 명화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 그리고 사진관 주인. 모두 이제 80 전후의 노인들이었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특히 중요한 증인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상무가 아기를 데리고 왔던 것, 며칠 후 그 아기가 사라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골목까지 들어왔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두 남자가 아기를 안고 와서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죠. 나는 겁이 났지만
아기가 너무 작고 가여워서 받아들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두 남자가 누구였죠? 노인이 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재판부는 결국 상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줄어든 형량이었어요. 상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었어요. 공장 부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수익 중 일부를 화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영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배상금으로 돌아왔어요. 이 돈 어떻게 할까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한 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결정해. 내 몫이니까. 전부 기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영의 아버지, 화재로 죽은 그 노조 간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어요. 집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팔았어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영이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주 오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2년을 따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녀가 됐다고 해서 편할 수는 없었죠. 서로 조심스러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가영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는 가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웠고 가영은 제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사다 줬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윤동식 씨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제게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냥 남이라고 하기엔 저를 살려준 사람이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인지도 몰라요. 민규에게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누나가 생겼다는 것.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누나 한번 뵙고 싶어요. 민규는 가영을 만나자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가영도 마찬가지였죠. 남매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을 따로 살았으니까요. 잘 부탁드려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누나니까 잘 챙겨주세요. 오히려 내가 동생한테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가족이 어떤 건지. 가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평생 가족 없이 살았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42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묘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파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영이 말렸죠. 그래도 저를 살려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을 거예요. 최선이 그런 거였을까? 완벽한 최선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가영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비겁했지만 동시에 절박했을 겁니다. 상무의 협박 아래서 아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방법은 잘못됐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을 거예요. 명절이 됐습니다. 가영과 민규가 함께 성묘를 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남편 앞에 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녀왔어요. 돌아온 가영이 말했습니다. 묘가 깨끗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관리하셨나 봐요. 당연하지. 뭐라고 해도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인사드렸어요. 저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가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가 제대로 지켜야죠. 4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 합니다. 화재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도 회복됐어요. 법원이 당시 판결을 번복하고 공식적으로 강제 진압과 방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가영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어요. 비석도 낡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정리해드려야겠어요. 가영이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아버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요. 가영이 비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를 찾았고 동생도 생겼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잡초 사이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우리는 꽃을 꺾어서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는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졌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영이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저는 국을 끓이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기적 같았어요. 어머니, 이 당근 이렇게 썰면 돼요? 조금 더 얇게 썰어봐. 이 정도요? 응, 잘했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4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으니까요.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가영과 민규, 그리고 저.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불완전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영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어땠어요? 손을 멈추고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땠냐고? 네. 42년 만에 안는 딸이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궁금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했어. 반가우면서도 슬펐고 기쁘면서도 미안했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 뭔데요? 이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 가영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제 제게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우리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한 씨가 가끔 연락을 했어요.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가영이가 자주 와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뭐가요? 너무 늦게 찾은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늦어도 찾는 게 낫더라고요. 서한 씨의 말이 맞았어요. 늦었지만 찾았으니까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가영이 직장을 옮겼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다가 장학재단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죠.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노동자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잘할 거야. 어머니도 같이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이사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함께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 계획을 세웠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보람찼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선발됐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영이 아이들에게 장학 증서를 건넸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세요. 힘들어 하시는데 이 장학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영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겁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가영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뿌듯해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한 제일 좋은 추모인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장학재단을 키우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딸을 찾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제사를 지냈어요. 이번에는 제가 묘소에 갔습니다. 가영과 민규도 함께였죠. 묘 앞에 섰을 때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분노, 연민, 그리고 약간의 용서.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들이었어요. 여보, 오랜만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딸 찾았어요. 이제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고마워요. 가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잘 쉬세요. 이제 어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우리는 묘소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뭐 먹으러 갈까요? 그래,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요? 민규도 좋아하잖아요. 좋지.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규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어요. 뒷자리에서 가영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 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어요. 응, 지금은 행복해. 가영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주문하고 반찬을 꺼냈어요. 잘 먹겠습니다. 셋이서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소리였지만 저에겐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누나, 이거 익었어요. 먹어요. 민규가 가영 접시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고마워, 민규야. 너도 많이 먹어. 어머니도 드세요. 가영이 제 접시에도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진지한 얘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집이기도 한데. 그럼 제 방은 어디예요? 작은 방 쓸래? 아니면 큰 방을 같이 쓸까? 큰 방이요. 어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어요. 어머니, 응,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서 설레요. 엄마 옆에서 자는 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딸 옆에서 자는 거,
앞으로 자주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영의 어린 시절 얘기, 제 젊은 날 이야기, 42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새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 저를 낳았을 때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분명히 기억나. 사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거였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했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 가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청이라고 했어. 쇼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지. 다른 설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평생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혹시 정말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더 확인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가영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거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용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가영과 함께, 민규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별이 보였어요.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편히 쉬고 있을까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게요. 당신이 남긴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요. 가영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42년 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영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가영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도 담고 반찬도 차렸어요. 와, 맛있겠다. 가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요? 좋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가영이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사진 찍어줄까? 네, 어머니도 같이 찍어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찍는 모녀 사진이었어요. 잘 나왔네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뭉클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까요? 그래, 그러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 집도 진짜 집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한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유품이에요.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들이었어요. 제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정희에게 오늘도 내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을 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사실은 매일 밤 악몽을 꾼다. 그날 밤 불길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정희야, 민규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기특하더구나.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도 우리 잃어버린 딸 생각이 난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편지는 수십 통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이 쓴 편지들이었어요. 보내지 못한 고백들이었죠.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의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 몸이 나를 속일 순 없다. 죽기 전에 말하고 싶었는데 끝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딸을 꼭 찾아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힘들었겠죠. 평생 비밀을 안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머니, 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거 보관할게요. 언젠가 민규도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죠. 서한 씨가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만약 윤동식 씨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글쎄, 화를 냈을까? 아니면 그냥 안아줬을까? 잘 모르겠어.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어떤 걸,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저를 안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저를 딸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거야.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알겠더라. 너를 평생 걱정했어. 딸처럼 생각했을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완전히 외로운 건 아니었던 거네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저녁이 됐습니다. 민규가 들렀어요. 퇴근하는 길에 들른 거였죠. 어머니,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 저녁 먹었어?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많이 먹어.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소중했어요. 이런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민규야, 아버지 편지 읽어볼래? 편지요? 응. 창고에서 나왔어. 아버지가 평생 쓴 편지들이야.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민규에게 편지 상자를 건넸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끔 눈을 닫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신 줄 몰랐어요. 민규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밝게 대하셨거든요.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였어. 속으로 사귀는 사람.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누구한테라도 말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재단 일 돕고 싶어요. 그래. 네.
회사 일하면서 주말에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규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장학생이 30명으로 늘었고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멘토링, 진로 상담, 취업 지원까지 했죠. 가영은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후원자들과 미팅을 했어요.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 학생이 그러는데요. 자기가 대학 가면 꼭 노동법을 공부해서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가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씨앗이 되어서. 민규도 주말마다 재단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면접 기술을 가르치고 이력서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배운 걸 나눠주는 거였죠. 민규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학생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배운 걸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재단 이사로서 운영을 살폈습니다. 회계를 확인하고 후원금을 관리했어요. 선생님 출신이라 서류 정리는 자신 있었죠. 어느 날 한 학생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아이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열심히 한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갚을 거 없어요. 아이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는 보답이에요. 그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가영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 하니까 보람 있죠? 그래. 정말 보람 있어. 제 아버지도 이런 걸 원했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그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는 거. 그랬을 거야.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응, 저 행복해요. 진짜로. 가영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외로웠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명절 때마다 혼자였고 학교 행사 때마다 혼자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행복해. 너를 찾아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포옹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저녁 재료를 사러 간 거였죠. 어머니, 오늘은 뭐 해 먹어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민규도 좋아하잖아요. 장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영이 채소를 썰고 저는 고기를 볶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많이 늘었죠? 그래.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민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왜? 제가 입양됐던 고아원에 가보려고요. 거기 아직 있대요. 같이 갈까? 네, 같이 가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으로 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가영이구나. 오래간만이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내 어머니신가? 네. 찾았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가영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그리워했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셨으니 다행이죠. 선생님이 가영을 안내했습니다. 내가 지냈던 방이야. 그대로 있어.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고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가영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기서 10살까지 살았어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먼저 입양됐죠. 외로웠겠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영이 창가에 섰습니다. 여기서 매일 밤 하늘을 봤어요. 별을 보면서 부모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는 고아원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공부방, 놀이터. 가영이 자라난 공간들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래. 우리는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규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위에 서 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어요. 고아원을 나오면서 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 네. 저처럼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재단 명의로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묘소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가영과 민규가 함께 했어요. 아버지, 민규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 계세요.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누나도 잘 지내고요. 가영도 절을 했습니다. 잘 쉬세요. 어머니 옆에서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찾았고 가족도 다시 모였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로 좋은 일도 하고 있고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최선을 다했다는 걸.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조금씩?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이해는 돼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였겠죠.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규가 시동을 걸었어요. 점심 뭐 먹을까요? 냉면 어때? 좋아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육수에 면을 말아서 먹었어요. 맛있다. 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역시 냉면이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 일, 민규 회사 일, 요즘 뉴스.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큰 후원 행사가 있어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온대요.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도 오셔야 해요. 이사님이시니까. 그래야겠구나. 행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짜고 장소를 예약했어요. 가영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했지만 가영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 일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업 대표들, 후원자들, 그리고 장학생들까지 왔습니다. 가영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고 최영수 씨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제 아버지는 40여 년 전 부당한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요. 가영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후원을 약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한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그날 모인 후원금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항상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요. 부모님은 누구일까? 왜 날 버렸을까? 그런 생각만 했죠. 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과거를 알게 됐고 엄마를 찾았으니까 이제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앞을 봐야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사 잘 됐어요? 응, 아주 잘 됐어. 축하해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그래.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치킨과 피자, 그리고 샐러드까지. 배달 음식이지만 축하는 해야죠.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할까요? 민규가 컵을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우리는 컵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규는 집으로 돌아가고 가영과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과였어요. 어머니, 응, 저 생각해 봤는데요. 가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요. 가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용서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언제 그렇게 철이 들었어?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영도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래.
가영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좋은 아침이네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한 씨였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어제 행사 기사가 났어요. 여러 언론에서 다뤘대요. 그래요? 네. 재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가영에게 말했습니다. 기사 났대. 정말요? 찾아볼게요. 가영이 핸드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와, 제목이 40년 만에 재회, 딸이 이어가는 아버지의 꿈이래요. 기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댓글들 보세요. 다들 감동받았대요. 그래. 네.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알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이 우리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재단 사무실, 장학생들 만나는 모습,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까지. 여사님, 딸을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PD가 물었습니다. 복잡했어요. 반가우면서도 미안하고 기쁘면서도 슬프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가영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42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에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고 반응도 좋았어요. 어머니, 후원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가영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개인 후원자만 100명이 넘었어요. 정말? 네. 기업 후원도 늘었고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장학생 수도 100명으로 늘었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가영이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죠.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74이 됐고 가영은 47, 민규는 40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어머니, 첫 장학생이 변호사가 됐대요. 가영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네. 노동법 전문 변호사래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저희도 초대받았어요. 개업식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 계속되고 있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묘소에 들렀습니다. 꽃을 한 다발 사서 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가영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장학생이 변호사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거래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것들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먹을래요? 집에 가서 해 먹자. 오늘은 내가 해줄게. 좋아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민규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와.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이렇게 셋이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해. 팀장이 됐어요.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지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거야. 가영도 축하했습니다. 동생, 축하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잖아.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 보면서 배웠어요. 열심히 사는 거.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그냥 껐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았거든요. 어머니, 저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뭔데?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정말요?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무슨 소리야? 언제 만나게 해줘.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민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심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가영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40대 후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태준 씨는 대학 교수였어요. 사회학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가영 씨 재단 일을 보면서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태준 씨는 예의 바르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가영이를 잘 부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민규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몇 달 후 가영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딸이 또 떠나는 것 같아서요. 축하해. 어머니, 우는 거예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멀리 안 가요. 근처에 살 거예요. 그래도 시집 가면 다르지. 아니에요. 여전히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제 엄마니까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골랐어요. 저는 가영과 함께 드레스숍을 다녔습니다. 이거 어때요? 가영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뻤어요. 제 딸이 신부가 되는 모습이라니. 어머니도 한복 맞추셔야죠. 그래야겠구나. 우리는 한복집에도 갔습니다.
저는 연분홍색 한복을 골랐어요.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뭘?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입을 옷이니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가영이 우리 집에서 잤어요. 어머니, 떨려요. 당연하지. 인생의 큰 날이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거야. 넌 뭐든 잘하잖아. 가영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어요. 가영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요.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단 관계자들, 장학생들, 친구들.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영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7년 전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랑에게 가영의 손을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한 장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첫 장학생이었어요. 그럼 기억하지. 오늘 정말 기쁘네요. 선생님의 딸분이 결혼하시다니. 고마워요. 멀리서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선생님들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는걸요. 이런 인사를 받으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가영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즐겁게 놀고 와. 돌아오면 바로 갈게요. 천천히 와도 돼. 가영과 태준 씨가 떠났습니다. 저와 민규만 남았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슬프지? 저도 그래요. 누나가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네.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찾을게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지. 2주일 후 가영이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을 잔뜩 찍어왔더군요. 어머니,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이 정말 잘해줬어요. 가영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가영은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어요. 어머니,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리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했다고 멀어지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가영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3달 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할머니라니.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새 생명이 온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건강하게 잘 낳아야 해. 네. 열심히 관리할게요.
임신 기간 동안 가영을 자주 봤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어머니, 태동이 느껴져요. 만져보세요. 배에 손을 대니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신기하다. 제 아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잘 클 거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영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와 민규, 그리고 태준 씨가 함께 기다렸습니다. 가족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분만실 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그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말랑말랑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손주. 아기를 보니 가영이 갓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영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봤어요? 응. 너무 예뻐.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윤이 어때? 하늘의 윤기라는 뜻으로. 좋아요. 이하윤. 예쁜 이름이네요. 하윤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잔치를 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하윤이를 자주 봤습니다. 가영이 일할 때 종종 봐주기도 했어요. 엄마, 할미. 하윤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할미야. 우리 하윤이. 하윤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미, 꽃. 그래, 꽃이네. 예쁘지? 예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행복했습니다. 가영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윤이와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80이 됐습니다. 가영은 52, 하윤이는 8살이 됐어요. 재단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이사장이 됐고 민규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쉬세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아직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주 피곤하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알았어. 조금씩 줄일게.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과 민규가 재단을 이끌었어요. 집에서 하윤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미, 책 읽어줘. 그래. 어떤 책? 공주 나오는 거.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후회? 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 어떤 걸 후회하세요? 너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 4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 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으셨잖아요. 그래. 그게 다행이지. 안 후회하는 건 뭐예요? 진실을 밝힌 것. 도망가지 않은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하고 싶었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버릴까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건 후회 안 해.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나도 내 덕분에 여기 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묘소에 갔습니다. 가영과 민규, 태준 씨와 하윤이까지 함께였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어요. 하윤이라고 해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하윤이가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하윤이에요. 귀여운 목소리였어요. 저희 재단은 이제 2,000명 넘는 학생들을 도왔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용서했는지 물으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가영이 옆에 섰습니다. 잘 쉬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는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미, 피곤해? 아니야. 괜찮아.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5 식구가 함께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맛있다. 하윤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 모두 모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가영이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요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윤이, 할미랑 엄마 뭐해? 밥해요. 맞아. 우리 하윤이 똑똑하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미 음식이 최고예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 이야기, 하윤이 학교 이야기, 민규 회사 이야기.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윤이가 그림책을 가져왔어요. 할미, 이거 읽어줘. 그래.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책을 다 읽었을 때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미는 공주였어? 공주? 할미가? 응. 할미 예쁘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할미는 공주는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응. 지금도 평범한 할미야. 하윤이가 제 뺨에 뽀뽀했습니다. 할미 최고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하윤이의 웃음, 묘소에서의 시간.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작게 불러봤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아픔 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세웠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구나.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구나.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가영이 전화할 것이고, 하윤이가 놀러 올 것이고, 민규가 들를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오랜 여정의 끝에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유품 정리사에게 온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이야기, 40년 전의 비밀과 뒤늦게 찾은 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윤정혜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